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안토니오 네그리라는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중이란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국민이나 대중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나이, 지역, 직업, 성별 등 기존의 기준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로 이들은 단일한 지도부를 가지지 않고 물질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개방, 수평, 참여, 분산 네트워크다. 이 다중이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촛불 시위입니다. 기존의 정치가 촛불에서 지도부와 배후와 내막을 찾으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정보를 공유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다시 자신이 자발적인 유포자가 되는 이 거대한 선순환 네트워크는 자기들만의 아젠다로 기획을 하고 프레임을 구축해 대중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몰고 가고자 했던 전통 미디어를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이 다중이 사실상 이번 정부를 탄생시킨 거죠. 그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통 미디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 탄생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통 미디어가 아니라 바로 이 다중을 두려워하는 정부이기를 기대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 보면서 이 다중을 계속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다중이라는 개념이 이제 촛불시 등장하면서 나온 거죠, 이게. 안토니오 네그리를 언급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유식했나요? 지적인 이 오프닝이라니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다중하고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스트 트루스. 옥스퍼드에서 작년 말에 올해의 단어라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모더니즘 그 이상 그런 거잖아요. 포스트 트루스.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트루스 사실. 네. 이게 뭐냐면 진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각자 자기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자기들만의 진실을 따로 만들어내는 시대 뭐 이런 뜻인데 이게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좀 더 나아가면 전통 뉴스, 전통 미디어의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검증하고 막 따져보고 반박하고 대체하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포스트루스하고 다중이 만나서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 미디어가 판을 주도했던 게 아니다. 이 다중이 자기들만의 뉴스로 판을 주도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엔 기존 언론사들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미디어 지형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사인도 마찬가지일 예,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얘기는 언젠가 한번 전문가인 저와 함께 네. 제가 얘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뉴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북한이 어제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직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지시했고요. 오전 8시부터는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분 단위로 미사일 발사 대응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북한이 이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면서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 말 외에는 할 게 없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근데 사실 이 북한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의뢰 우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면 각종 시그널을 보내는 건 항상 해왔던 건데 그런 목적도 있고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저는 중국한테 날리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현재 큰 행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1대1로라고 이게 영어로 원벨트 원로드예요.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같은 구역을 묶어버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1대. 뭐 무슨 벨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묶는 거.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하나의 구역을 묶는다는 건데 실크로드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로로는 철도로 유럽의 끝까지 가고 이 철로는 거의 다 만들었을걸요. 예. 해상으로는 이제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케냐까지 연결하고 그래가지고 경제권을 싹 묶어버리겠다는 거죠. 예. 굉장히 엄청난 규모 프로젝트인데 앞으로 30년간 진행한다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보도가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화제예요, 이거 사실. 현재 남북한 인사 모두 참석해 있습니다. 이 1대1로 포럼 개막식 날이에요. 이 미사일을 쏜 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쐈다기보다는 뭐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게 이제 그 미국하고 이제 남한도 새 정부 출범했는데 붙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압박하고 그러면 재미없다. 니네 우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 그렇게. 외교적인 강자죠. 북한이 굉장히 잘하는.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런데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요. 왼쪽에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물들과 문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인수위 등 준비기간 없이 출범한 탓에 벌어진 장면입니다. 설마 머리를 맞댔을까요? 네, 뭐 같이 썼다라는 표현인데요. 상상해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머리를 맞대면. 어쨌든 빨리 인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분들을 안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결코. 예, 당장 인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 달 정도 더 걸릴 거라고 합니다. 일부 인선에 대해서는요. 안보실장은 바로 할 수 있지만요. 외교부나 통일부 장관 같은 한 달 경우는 만에 좀 다르습니다. 될까요? 워낙 인사청문회 지금 인사청문회 적체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또 인사도 몇 명 있었죠, 새로. 네, 어제 청와대 인선 3명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는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회혁신수석 비서관에는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회수석 비서관에는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서 이제 전병헌 정무수석이 좀 이례적이죠. 이분이 이제 삼선이고 원내대표도 했고, 그러니까 직제상 비서실장 아래란 말이죠. 네, 비서실장보다 나이도 더 많습니다. 나이도 7살인가. 8살 정도 예, 많다고. 뭐 나이로 정치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간. 보통 이렇게 안 하죠. 비서실장보다 직제상 아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이도 더 많고 정치 경력도 더 긴 선배가, 쉽게 표현하면 부하 직원으로 온 거죠. 어려운 자리 맡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네, 청와대에서. 네. 이례적인 인사입니다. 이례적인 인사고.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뭐 나이나 선후배가 안 따지겠다는 메시지기도 네, 하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에 특사 파견할 예정입니다. 내일에는 청와대에서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중국은 이해찬 전 총리, 러시아는 송영길 의원, 일본은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분들이 돌아오시고 나야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을 해서 연결이 되려나 했더니 아무도 전화 안 받아요. 중요한 일을 맡았으니. 근데 제가 이럴 경우 이제 해외 사이트 요즘 구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글 번역 사이트. 들어가서 번역도 해보고 무슨 반응을 보는데 일본의 이제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이 간다 해가지고 관련 뉴스가 있나 댓글을 찾아봤더니 빵 터진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문희상 전 부의장이 굉장히 부리부리한 인상이잖아요. 네, 인상이 장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랬더니 그 댓글 중에 아니 왜 협상을 하자더니 야쿠자 두목을 보냈냐. 일본인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예, 성적은 관우다라는 평가가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빵 터졌습니다. 네. 일본인들이 보기에 야쿠자 두목처럼 보였나 봐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철저히 수사했다면서 당시에 최 씨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 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 여기서 최 씨는 최순실 씨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몰랐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는데 없었다고 하면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없었냐면 생각해보면 당시는 이 사건의 실체가 아니라 유출 경위를 문제 삼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내놓았죠. 네, 그때 심지어 네.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안 했던 거죠. 없었던 게 방향을 아예 아니고. 틀어버리고요. 예. 이건 뭐 전형적인 검찰의 뭐랄까요? 조직 보호, 그렇죠. 예, 저항.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다.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직적인 저항이 여태 비교적 성공해 왔거든요. 모든 정권 초기에는 항상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고 공수처 얘기 나온 지도 20년이 넘었고요. 항상 실패했어요. 예, 검찰이 자기 권한을 지키는 데 굉장히 능숙했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번에는 어렵다. 네, 디테일로 어렵다. 따져보면요. 당시에 정윤회 씨 집조차 압수수색 안 했거든요. 수사의 기본인데 안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들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에 통화 목록이 없다. 특정 장소에 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아니 다 대포폰으로 했다는데 그렇죠. 수사를 안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검찰 반발이 택도 없다.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문회를 앞두고 야3당도 본격적인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바른정당도 당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7월에 전당대회 열린다고 하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 원내대표 선거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오늘 마지막 오자 토론이거든요. 마지막 오자 토론. 마지막 오자 토론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도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어제도 낙선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년지 제대로 된 시대 정치인을 구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50% 이상 지지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뒤에 예. 출마 선언을 한 거네, 다시. 네, 어제 밝힌 입장입니다. 아니, 이번 대선 끝나고 5일 만에 다시 출마 선언하는 거는 이건 좀 조급한 것 같네요. 뭐랄까요. 본인이 획득한 700만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좀 조급한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역시 오자 토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에서 참사 당시 일반인들이 머물렀던 3층에서도 사람뼈로 추정되는 뼈가 나왔습니다. 또 어제 4층에서도 사람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나왔는데요. 그곳은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했던 방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관심이 많아서 철저한 재조사 내지는 좀 더 권한이 강화된 특조위의 출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사건이 다시 다뤄지겠죠. 세월호와 관련한 모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는데. 게다가 주말 동안에 관련 뉴스에 댓글을 직접 달아서 그 또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문변이라는 아이디고요.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댓글을 직접 달아서 그때는 주로 욕을 먹었어요.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좀 앞서갔던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네, 또 이번에는 참모진한테 미리 상의를 하고 이렇게 올려도 되냐라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기억이 있겠죠. 댓글을 다셔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욕먹을 일이 아닌데 그때 그리고 지금 하는 파격적인 뭐 행보나 인사 이런 것도 탈권위 뭐 이런 것들. 당시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기억해보면요.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살행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 3월부터였어요 벌써.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즉시 탄핵 얘기가 나왔다는 거. 여하간 자 댓글도 직접 달았다고 하고요. 뉴스가 별로 될 일이 아닌데 뉴스가 됐습니다. 자 오늘 랜섬웨어인가요? 네, 아침에 컴퓨터 켜실 때 주의하라는 뉴스가 벌써부터 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잠시 이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전문가 연결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 컴퓨터에 익숙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테고 미리 대비도 되어 있을 텐데, 자, 이 램섬웨어,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켜지 말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아니, 인터넷에 연결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 잘 모르겠어요. 네네. 네, 그 다음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뭐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이 예, 일단은 이 랜섬웨어라는 데 감염이 되면 예,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암호화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파일들을 사용할 수 없게끔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메시지가 뜨는데 돈을 안 주면 이거 안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랜섬웨어라는 어떤 악성 코드에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 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윈도우를 많이 쓰시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주로 이제 윈도우즈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업데이트를 그렇게 충실히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정부 당국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책임 PD도 예, 출근해가지고 인터넷을 연결을 끊으라고 했더니 네. 인터넷 연결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연결을 어떻게 끊었는데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메일도 못 네. 받고 네네. 그래서 그냥 다시 연결했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멘트를 저한테 했거든요 아침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가 네. 과거에 있던 랜섬웨어하고 다른 것이 네. 과거에 있던 랜섬웨어는 뭐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를 클릭한다거나 네. 뭐 인터넷상에서 무슨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감염이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는 랜섬웨어는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거나 네. 아니면 회사나 조직 내 누구 한 명이 감염이 되면 네. 그것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 이 원바이러스하고 비슷하죠. 예. 네. 그러니까 기존의 랜섬웨어의 원바이러스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증식하고 배포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걸 클릭한 것도 아닌데 예. 그냥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차단합니까, 이제? 그래서 일단은 네트워크를 끊고 네트워크 끊는 법을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얘기하는 것이 제일 쉬운 법은 네. 그냥 랜선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자, 본체 뒤에 보면은. 예. 그죠? 본체 뒤에 이렇게 인터넷 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보통 회색으로 된 네네. 케이블 선이 있죠. 네네. 그 중에서 제일 굵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PC 뒤에 연결되어 있는 선 중에는 제일 굵고 회색이고 보통. 네네. 혹은 노트북이면 이제 와이파이를 꺼야 되는 거죠, 보통. 예. 네. 그렇게 끄고 나서 그다음 뭘 해야 됩니까? 그걸 끄는 다음에 예. 윈도우의 그 설정 부분에 가시면 설정에. 예, 파일 공유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희 PD 받아 적고 있습니다. 파일 공유 기능. 네네. 예. 그 파일 공유 기능을 일단은 꺼버리시고요. 파일 공유, 그러니까 설정에 들어가면 파일 공유 기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네네. 그 파일 공유가 안 되도록 꺼버린다. 네네. 예. 그걸 끄는 다음에 다시 인터넷을 연결하십니다. 아, 파일 공유를 끈 다음에 인터넷을 다시 연결한다. 네네. 그리고서는 윈도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라는 거. 업데이트. 아, 그렇군요. 인터넷 연결을 끊고, 물리적으로 끊든 와이파이를 끊든 끊고,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공유를 끄고, 네. 다시 연결해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해라. 네네. 그렇군요. 이게 맥킨토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뉴스죠. 지금 이거는 윈도우즈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윈도우즈. 예. 만약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염이 되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랜섬웨어가 뭐 돈을 얼마 내라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돈을 지불해도 예. 그것을 안 풀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하. 하긴. 그래서 일단 감염이 되면 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PC 복구하는 전문 업체에 들고 가도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요. 네. 그걸 풀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 쉽게 풀릴 암호는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운영 체제 같은 거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고 예. 자료들은 항상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백업을 받아 두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게 이제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랜섬웨어가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또 북한도 이런 랜섬웨어를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이런 랜섬웨어가 320건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2016년 통계가 6억 3,800건으로 증가했었습니다. 6억이요? 네네.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군요. 왜냐면 해커들이 예. 이 랜섬웨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운영체제 뭐 내 PC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실제로 호텔이 이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방이 모두 잠겼던 적도 있고요. 스마트 TV가 랜섬웨어에서 감염돼서 그냥 TV 자체가 그냥 먹통이 된 적도 있고요. 방송국이 감염된 방송국 통째로 방송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전산 시스템이 다 마비되니까요. 그렇군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들이 전부 다 마비가 돼서 뭐 수술 예약을 해놨던 환자들이 수술을 못 받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 같은 곳이나 국방시설 같은 곳이 되면 아주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먹통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을 뽑거나 아니면 와이파이를 끄고 설정에 들어가서 공유라는 메뉴가 있는데 파일 공유. 그 메뉴에서 공유를 끄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인터넷 연결해서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라.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 다중을 두려워하는 정부이기를 기대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 보면서 이 다중을 계속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다중이라는 개념이 이제 촛불시 등장하면서 나온 거죠, 이게. 안토니오 네그리를 언급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유식했나요? 지적인 이 오프닝이라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다중하고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스트 트루스. 옥스퍼드에서 작년 말에 올해의 단어라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모더니즘 그 이상 그런 거잖아요. 포스트 트루스.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트루스 사실. 네. 이게 뭐냐면 진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각자 자기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자기들만의 진실을 따로 만들어내는 시대 뭐 이런 뜻인데 이게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가짜뉴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좀 더 나아가면 전통 뉴스, 전통 미디어의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검증하고 막. 제가 김호준입니다. 안토니오 네그리라는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중이란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국민이나 대중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나이, 지역, 직업, 성별 등 기존의 기준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로 이들은 단일한 지도부를 가지지 않고 물질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개방, 수평, 참여, 분산 네트워크다. 이 다중이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촛불시위입니다. 기존의 정치가 촛불에서 지도부와 배후와 내막을 찾으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정보를 공유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다시 자신이 자발적인 유포자가 되는 이 거대한 선순환 네트워크는 자기들만의 아젠다로 기획을 하고 프레임을 구축해 대중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몰고 가고자 했던 전통 미디어를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이 다중이 사실상 이번 정부를 탄생시킨 거죠. 그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통 미디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 탄생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통 미디어가 아니라 왼쪽에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물들과 문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인수위 등 준비기간 없이 출범한 탓에 벌어진 장면입니다. 설마 머리를 맞댔을까요? 네, 뭐 같이 섰다라는 표현인데요. 상상해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머리를 맞대면. 어쨌든 빨리 인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분들을 안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고, 당장 인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 달 정도 더 걸릴 거라고 합니다. 일부 인선에 대해서는요. 안보실장은 바로 할 수 있지만요. 외교부나 통일부 장관 같은 한 달 경우는 만에 좀 다릅니다. 될까요? 워낙 인사청문회 지금 인사청문회 적체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또 인사도 몇 명 있었죠, 새로. 네, 어제 청와대 인선 3명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는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회혁신수석 비서관에는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회수석 비서관에는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서 이제 전병헌 정무수석이 좀 이례적이죠. 이분이 이제 삼선이고 원내대표도 했고, 그러니까 직제상 비서실장 아래란 말이죠. 네, 비서실장보다 나이도 더 많습니다. 1대1로라고 이게 영어로 원벨트 원로드예요.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같은 구역을 묶어버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1대. 그 뭐 무슨 벨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묶는 거.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하나의 구역을 묶는다는 건데 실크로드.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로로는 철도로 유럽의 끝까지 가고 이 철로는 거의 다 만들었을걸요. 예. 해상으로는 이제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케냐까지 연결하고 그래가지고 경제권을 싹 묶어버리겠다는 거죠. 예. 굉장히 엄청난 규모 프로젝트인데 앞으로 30년간 진행한다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보도가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화제예요, 이거 사실. 현재 남북한 인사 모두 참석해 있습니다. 예. 이 1대1로 포럼 개막식 날이에요. 이 미사일 쏜 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쐈다기보다는 뭐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게 이제 미국하고 남한도 새 정부 출범했는데 붙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압박하고 그러면 재미없다. 니네 우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 그렇게. 외교적인 강자죠. 북한이 굉장히 잘하는.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런데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요. 따져보고 반박하고 대체하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포스트하고 단중에 만나서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 미디어가 판을 주도했던 게 아니다. 이 다중이 자기들만의 뉴스로 판을 주도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엔 기존 언론사들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미디어 지형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사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죠. 네. 이 얘기는 언젠가 한번 전문가인 저와 함께 네. 제가 얘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북한이 어제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직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지시했고요. 오전 8시부터는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분 단위로 미사일 발사 대응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북한이 이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면서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 말 외에는 할 게 없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근데 사실 이 북한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의뢰 우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면 각종 시그널을 보내는 건 항상 해왔던 건데 그런 목적도 있고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저는 중국한테 달리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현재 큰 행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